자, 이번 시간에는 50페이지 4절 기업의 경영성과, 이미 지난 시간에 재무 상태는 살펴봤고요. 이제는 경영성과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익의 측정 방법, 이익의 측정 방법. 자,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 손해가 얼마나 났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이익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자본유지접근법과 거래접근법이 있다. 자본유지접근법과 거래접근법이 있다. 그렇게 되는데요. 자, 처음 보는 이제 단어들이 조금씩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자본유지접근법. 아마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하고는 아마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자본유지접근법이 어떻게 하는지를. 자, 처음에 시작할 때 배차대조표가 있었고 500원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다. 자, 내 돈 500원하고 친구 돈 빵원 빌린 거 없고 오로지 내 돈 500원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다. 자, 그러고 나서 1년 후를 보니까 기말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자, 지금은 800원이 돼 있고요. 자, 자본도 800원이 돼 있다. 자, 얼마를 벌었을까요? 1번 300원, 2번 없네, 모르겠네. 얼마를 벌었어요? 300원 벌었죠? 그죠? 왜? 내 본전이 얼마였어요? 500원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 800원이 돼 있어요. 800원. 그죠? 그러다 보니까 300원 벌은 거예요. 300원.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500원 갖고 시작한 게 아니라 친구 돈 300원 꺼가지고 800원 갖고 장사를 시작했다고 가정을 하죠. 자,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봤더니 이쪽이 800원이 돼 있고 300원이 돼 있고 1100원이 돼 있다. 얼마를 벌었어요, 이제? 네? 1번 300원, 2번 모르겠다. 300원이에요. 내 본전이 얼마예요? 네? 500원이죠? 근데 얼마 남았어요? 내 본전이? 800원. 지금 좀 문제가 조금 이상한데, 이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되죠? 자, 요 상태에서 내가 얼마를 벌었을까? 1번 300원, 2번 200원, 3번 모르겠다. 얼마 벌었어?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1번. 없어요? 2번. 더 없어? 다 3번이야? 역시 얼마예요? 300원이 아니라 200원이에요. 왜? 내 본전이 얼마예요? 500원. 지금 끝나고 나서 내 본전이 얼마? 7원. 200원 벌어. 자, 그럼 이익을 측정할 때, 이게 자본유지접근법이에요. 자본유지접근법. 한번 읽어보죠. 자, 이 방법은 기말의 순재산, 순자산이 자본이라고 했어요. 기말 자본에서 기초의 순재산의 차액을 순손익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기말 자본이 기초보다 크면은 이익이고 반대면 손실이다. 그래놓고 그 밑에 또 엄청나게 중요한 듯이 보이는 박스가 하나 그려 있고 공식이 하나 써 있네요. 순손익 이꼬로 기말 자본 빼기 기초 자본 플러스 기중 자본 거래 이렇게 놨네요. 자,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회계학에서는 이 T계정이 약속이에요. 언어예요, 언어. T계정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 내가 지금 얼마 벌었어요. 또 기말 순자산이 얼마예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갖고 이미 그게 다 표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갖고 아, 무슨 뜻이구나. 기업이 어떻게 됐구나.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어떻게 됐구나. 이걸 여기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아무 말 없더라도 아, 지금 이 상태가 됐고 좋아졌네, 나빠졌네, 손실이 났네, 이익이 났네. 이걸 다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상태만 보고.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왜? 우리가 의사결정에 유효한 정보를 제공할 때 재무제표, 5가지 재무제표만 갖다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네 책임이고 나는 정보는 이렇게 주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용자가 이걸 갖고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걸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처음에 본전이 500원이고 친구한테 300원 빌려서 800원 갖고 시작했다. 어쨌든 내 본전은 500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1년 후에 보니까 이걸 갖고 장사해서 1년 후에 보니까 자, 친구한테 갚을 돈이 처음에 300원이었는데 이제 400원이 돼 있어요.
근데 총 돈이 얼마 있냐면 지금 1,100원 있어요, 자산이. 1,100원 있고 갚아야 될 돈이 400원으로 늘었어요. 그럼 나머지 내 돈이 얼마예요? 순자산이. 1,100원에서 400원을 뺀 700원이 순자산이 된 거예요. 처음에 내가 얼마 들고 있었어요? 순 500원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700원이 돼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200원이 남았죠. 그래서 이익을 계산할 때 어떻게? 기말 순자산, 기말 자본 빼기 기초 자본해서 이익의 크기를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계산하는 걸 우리가 자본 유지 접근법이다. 사실 이제 경제학에 보면 경제학에서는 이익 내지 측정할 때 경제학에서는 보통 웰스에서 부가 어떻니 저떻니 그런 얘기가 나오죠. 경제학에서 웰스 요걸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따지는 이익은 뭐냐면 기초의 부와 동일한 만족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말에 그 기초의 부를 초과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익이다. 경제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론 그게는 경제학적 이익에는 인플레이션까지 감안된 숫자예요. 인플레이션까지. 그래서 보통 경제학에서는 이제 그걸 효용으로 측정을 하죠. 효용. 펑크션 해놓고, 웰스, 요렇게 이제 측정을 하죠. 경제학에서는. 어쨌든 요걸 할 때 기초의 부를, 기초의 만족 상태를 초과하는 부분이 이익이다.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회계학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통상적으로. 자, 기초의 부가 500이다. 근데 지금 700이 돼 있다. 그럼 200원을 번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식에 보니까 기말 자본 빼기 기초 자본 플러스 마이너스 자본의 증가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제 보죠. 자, 요 상태인데 자, 머리를 잘 굴려봐요. 이제는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하더래요. 그래서 100원을 더 넣었대. 100원을 추가적으로 또 집어넣어 놓고 난 다음에 결과치가 이 상태가 돼 있대요. 그러니까 원래 500원하고 300원하고 시작했는데 그래서 800원 갖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금이 좀 부족해서 100원을 추가적으로 여기다 더 넣었대요. 더 넣고 나서 보니까 현재 이 상태가 돼 있더래요. 그럼 얼마를 벌었어요? 이제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되겠지. 이제 실력이 향상되니까 이제 2지에서 3지로 가고 그 다음에 4지로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면 5지로 가겠죠. 자, 얼마를 벌었어요? 네? 몇 번? 예죠. 왜? 지 본전이 원래 얼마요? 500원인데 100원 더 넣었어요. 그럼 원 본전이 얼마란 얘기예요? 600원 갖고 시작해서 지금 700원 돼 있죠? 100원 벌었단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추가 출자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 기말 자본 빼기 기초 자본 한 데다가 추가 출자분은 빼면 되죠. 자, 이제는 하다 보니까 돈을 잘 벌었어요. 돈이 넘쳐.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100원만 갖다 달래. 그래서 집에다가 100원을 빼다 줬어요. 100원을 빼가고 나서 현재 이 상태가 되겠어. 얼마 벌었어요?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자, 원래 이 상태에서 지금 200원을 버는 거죠. 그런데 100원을 또 버는 거는 집에 갖다 줬어. 그럼 그 100원은 여기 지금 포함 안 돼 있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더 해줘야 돼요. 이걸 요새 우리 얘기로 제 나이 또래서는 당근이라고 그러죠. 그죠?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요거의 의미를 모른다 뿐이지. 처음 공부하니까 요렇게 계산하는 게 자본유지접근법이다 그래놓고 그 밑에 박스에 순손익으로 기말자본 빼기 기초자본 한 다음에 배당은 어떻게 했어요? 배당 들고 간 걸 배당이라고 그래요. 지가 빼갔으니까 그만큼은 어떻게 100원 빼갔으니까 아까 그거 했죠? 그냥 그래요. 그 다음에 증자 추가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킨 거 증자예요. 증가는 어떻게 해요? 뺐죠? 본전이 늘어났잖아. 여기가 늘어났죠. 요 의미를 써놓고 나니까 엄청 중요한 공식 같죠? 물론 객관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주 나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본유지접근법이다. 자, 예제 3번을 보죠. 예제 3번을 보니까 로이즈의 2001년 1월 1일과 12월 31일의 재무 상태는 다음과 같다. 로이즈의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순이익은 얼마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기초의 재무 상태를 주고요. 기초의 재무 상태를 주고 기말의 재무 상태를 줬죠. 그리고 네가 알아서 이익을 계산해 그랬어요. 자, 그럼 기초의 재무 상태를 보고 기말의 재무 상태 봐서 우리가 거기서 뭘 끄집어내야 돼요? 기말 자본, 기초 자본을 끄집어내서 두 개만 비교하면 되는 거죠. 자, 기초
기초 상태를 보니까 1번에 현금은 뭐예요? 자산, 외상매출금, 자산, 상품, 자산, 비품, 자산, 외상매입금, 부채. 그러니까 자산하고 부채의 상태를 줬네요. 그럼 자산 빼기 부채 이익으로 자본 해서 계산해 놓고요. 이게 기초 자본이죠. 요게 계산된 거 1번 돼 있다 해서.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기만의 재무 상태에서 현금, 자산, 외상매출금, 자산, 상품, 자산, 비품, 자산, 외상매입금, 부채, 차입금, 부채. 거기서 자산하고 부채를 줬으니까 자산 빼기 부채에서 뭘? 기말 자본을 계산해서. 그럼 다 됐죠? 예 하면은 단기 이익이 계산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래접근법, 손익법이다, 손익법. 자, 거래접근법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앞에서 수익과 비용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 수익은 내가 물건 등을 팔고, 용역이나 제품, 상품 등의 물건을 제공하고 내가 받은 돈이 수익이고요. 그 다음에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재화나 용역의 가치가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돈 벌는데 나간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즉 내가 벌어서 나간 돈을 뺀 차익이 이익이 계산되더라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손익법이에요. 손익법. 손익법은 뭐 너무 쉽죠. 자, 손익법은 그래서 수익 빼기 비용에서 계산되는 게 손익법이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익이, 경제학에서 말할 때 보통 이제 거래접근법, 자본유지 접근법에 의해서 계산되는 걸 통상적으로 이제 경제학적 이익하고 좀 관련이 되고요. 수익 빼기 비용해서 계산하는 게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그렇게 하죠. 요건 보통 회계학적 이익, 이렇게 이제 다른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게 꼭 경제학적 이익이다, 회계학적 이익이다가 아니에요. 경제학적 이익에는 원칙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감안돼야 되는데, 회계에서는 어쨌든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이익을 계산할 때는 이걸 자본유지 접근법에 의해서 계산한다 뿐이고요. 회계적으로 손익계산서에서 계산되는 이익은 단순히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계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익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일치하게 돼 있어요. 일치하게 돼 있는데. 자, 예제 4번을 보죠. 예제 4번. 자, 예제 4번은 다음은 주로 이제 2001년 영업자료다. 수익 총액, 비용 총액, 순이익을 계산해봐라. 그럼 어떻게? 수익 계산하고 비용 계산해서 수익 빼기 비용하면 이익이 나오겠네요. 내지는 손실이 나오든지요. 자, 그럼 또 불러보면 되죠. 자, 객관식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많이 나와요. 아까 자본유지 접근법도 나오고요. 자, 그러다 보면 처음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겠지만 사실 객관식 같은 데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참 계산기 준비해야 돼요. 회계 가려면은 계산기 들고 바로 시작하면 돼요. 수익은 더하기하고 비용은 빼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습관을 이제 그러면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보자. 매출액 뭐야? 매출 수익이죠. 수수료 수익, 이자 수익, 매출 원가, 비용, 여비교통비, 비용이네. 급여, 비용, 임차료, 비용이죠. 임차, 빌차자예요. 광고 선전 비용, 잡비, 비용. 끝났네요. 그럼 수익 빼기 비용하면 계산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 그런 테마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를 한번 보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의 정확한 관계를 모르는데,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자본 처음에 1,000원하고 500원에서 1,500원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하고요. 자, 끝나고 났더니 기말에 어떤 결과가 있을 수가 있냐면, 기말에 자산이 2,300원이 돼 있고 부채가 500원, 그리고 여기에 총 1,800원이 기재가 돼 있다. 자, 요렇게 계산해, 요렇게 돼 있을 때 이익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익이 1,800원이 1,000원에서 800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여기 이제 1,800원을 원칙으로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냐면은, 회계적으로 표시를 한다면, 자, 내 원래 본전이 얼마예요? 이죠? 자, 내가 우리 분명히 대차대조표 작성 기준에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를 통해서 발생된 이익잉여 구분하라 그랬잖아요. 사실 이게 주주가 낸 돈을 보통 이제 회계학에서는 자본금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자본금, 즉 내 본전을 하는 부분이 뭐예요? 이익잉여금이죠. 자, 그래서 이익
잉여금 8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게 버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이게 이제 원래 당기 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 이렇게 넘어오는데요. 아직 너무 많이 알려고 하시지 말고 어쨌든 본전하고 버는 거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대차 대조표상은 이렇게 되는데요. 손익계산서로 따져본다면 예를 들어 수익은 이 중에 수익이 2,000원이 있었다고 가정하고 비용이 800원이다. 800원이다. 그럼 비용이 1,200원이네요. 비용이 1,200원이다 하면 이익이 800원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자, 이 사업을 할 때, 영업을 할 때 자, 이 돈을 받았으면 이 돈을 가만히 들고 있으면 장사가 되는 게 아니죠. 이 돈으로 뭘 해야 돼요? 물건을 떼다가 팔아야 장사를 하는 거죠. 돈을 그냥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이용해서 물건을 떼다가 예를 들어 물건을 2,500원을 이용해서 1,200원짜리 물건을 사다가 이 1,200원짜리 물건을 2,000원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 1,500원 중에 1,200원만큼을 물건을 사다가 요걸 얼마에 팔았냐? 2,000원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수익이 2,000원이 되고 비용은 내가 1,200원어치 사온 게 들어간 거죠. 숫자가 돼서 비용이 1,200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남는 이익이 800원이 됐다. 요렇게 거쳐서 사실은 요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넘어오는 거는 우리가 13장 가서 이 이익이 어떻게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이익잉여금으로 넘어오는지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어쨌든 연결고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가 따로 국밥이 따로 국밥이 아니고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잘 모른다 뿐이에요. 어쨌든 재무제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부담 없이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손익계산서가 나와요.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IS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좀 연세가 지금 드신 분들은 손익계산서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많이. 그래서 손익계산서 PL 그런데 옛날에 이제 이렇게 표시했어요. 말 그대로 Profit and Loss. 이익이 돈 벌었냐? 나만 모자랐냐? Profit and Loss Statement 해가지고 손익계산서를 옛날엔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제 용어들이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바뀌죠. 지금 손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를 벌었느냐가 그죠? 왜 손해를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인컴 스테이트먼트다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자, 긍정적으로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손해냐 이익이냐가 아니라 벌은 거 얼마야 이걸 따져요. 그래서 제목 인컴 스테이트먼트 PL이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왜?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들 아마 직장 들어가면 부장 되시면은 PL 그럴 거예요. 근데 요즘 부장들도 나이가 어릴 텐데 아는 사람은 IS도 알 거고 남들은 PL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 또 IS라고도 표현도 한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다. 객관식에서 말장난 많이 치죠.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손익 대차대조표 뭐라고 해요? 일정 시점의 경영성과. 얘는 일정 기간. 예를 들어,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생님 얼마나 버세요? 한 100만 원 벌어. 그거 갖고 어떻게 사세요? 애들도 있을 텐데. 아니, 하루에 100만 원. 이게 기간이 안 주어지면은 버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너 얼마 버냐? 1,000만 원. 야, 어떻게 사냐? 아니, 한 달에 1,000만 원. 그럼 물어보는 사람은 연봉 얼마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얘는 1,000만 원. 연봉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80만 원? 굶어 죽기 딱 알맞네 이럴 텐데 자기는 한 달에 1,000만 원. 그럼 연봉이 얼마야? 1억 2천이지. 계산이 안 돼요? 12달이에요. 한 달에. 자, 어쨌든 기간이 안 주어지면 얼마를 벌었느냐, 얼마가 손해가 났느냐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벌었느냐 이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손익계산서는 기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이 들어가요. 자, 계속 읽어보면 기업이 일정 회계기간에 벌어들인 총수익과 그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한 총비용의 비교를 통해서 순손익을 계산하는 표가 손익계산서다. 자,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발생주의, 수익과 비용 대응 원칙, 기타 등등요. 자, 이게 뭐라고 그랬죠? 못 먹어도 고. 그래서 영어로 하면 going concern, 유식한 말로 하면 계속의 공준. 이게 어떤 시험이 2차에서 나왔어요. 회계 공준 4가지만 적으세요. 하나당 1점.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계속 기업의 공준이다. 영어로 하면 고잉 컨선이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 어떤 문제가? 그럼 언제 재무정보를 공개할 것이요. 재무제표를 언제 작성해서 줄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잘랐다. 그죠? 잘랐다. 그래서 어떻게? 보통 1년으로 잘랐다. 자르면서 야를 뭐라고 그랬다? 각 기간을 회계 연도다. 내지는 회계 기간이다. 표현을 했죠. 자, 그런데 대차대조표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언제 현, 그죠? 너 이때 얼마 들고 있어? 이때 얼마 들고 있어? 하면 되는데, 손익계산서는 요때까지 얼마 벌었어? 그죠? 요때부터 요때까지 얼마 벌었어? 요때까지 얼마 벌었어? 해야 돼요. 기간 개념이 들어가는 기간. 대차대조표 시점이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왜? 6월 31일 현재 너 얼마야? 이건 상관없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손익계산서는 기간 개념이 들어가더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요 시점에 외상으로 100만원치 물건을 팔았어요. 돈은 이 시점에 받았어. 그럼 지금 분명히 매출이 발생했죠. 그러면 저걸 언제 손익계산서에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매출 내지 어쨌든 수익 획득 활동 내지 비용이 발생했는데 언제 기간에 야를 넣어줄 거냐,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발생주의다. 발생주의. 사실은 지금 요때 매출이, 외상 매출이 발생했으면 일단 상품이 나갔죠. 나간과 동시에 돈을 받을 뭐가 생겼어요? 권리가 발생했죠. 외상 매출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했어요. 돈은 이 시점에 받을지 몰라도. 그죠? 그러다 보니 이 시점에 이미 재무 상태와 그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손익에 포함시키자 하는 게 발생주예요. 발생주의. 근데 현금주의라는 게 또 있어요. 현금주의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거예요. 현찰이 오고 갔을 때 회계 처리하자는 얘기예요. 현금주의는 현찰이 오고 가는 현찰 속에 뭐 싹 트는 우정 그러는데 어쨌든 현찰이 오고 갈 때 분개하자. 근데 발생주의는 현찰이 오고 갈 수 있는 거래가 발생된 원인이 발생했을 때, 돈은 안 했을지 몰라도 그런 권리와 의무가 발생됐을 때 뭐 하자? 회계 처리하자. 그러니까 현재 발생 따라서 요때 요 기간에 수익으로 잡고요. 상품이 나갔으면 그 상품을 원가로, 비용으로 잡고 여기서 손익을 계산해요. 이렇게 하는 게 뭐다? 발생주의다. 발생주의. 자, 두 번째가 수익 비용 대응이에요. 수익 비용 대응. 자, 지금 우리가 매출 수익이 발생, 그에 대응하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비용이 있죠? 매출 원가가 있어요.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나갔으니까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이때 인식했으면 비용도 요거랑 같이 매칭을 시키자. 요 수익의 요 원가, 요 비용을 대응시키자.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에요. 수익과 비용의 대응. 그래서 보통 그 발생주의는 보통 수익 인식 기준이에요. 수익을 언제 잡을 거냐, 어느 회계 기간에 집어넣을 거냐 하는 거고요. 수익 비용 대응은 보통 비용의 인식 기준이에요. 이런 비용이 발생할 때 언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 집어넣을 거냐, 즉 수익하고 수익이 계산 시점에 같이 링크시키자, 매칭을 시키자. 그게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총액주의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네요. 자, 대차대조표에서도 총액표시라는 게 있었죠. 총액표시라는 게 있었고, 손익계산에는 총액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수익하고 비용을 상계 처리하지 말재요. 그게 총액주의예요. 자, 수익하고 비용을 처리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야하고 상계 처리했어요. 예를 들어 수익이 1,000원이고 비용이 800원이요. 그래서 200원인데 상계 처리하면 뭐만 남아요? 200원만 남지. 그죠? 돼, 안 돼요? 안 되죠. 상계 처리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그냥 결과보고서만 되는 거예요. 이게 손익의 결과보고서만 되는 거고, 지금 손익계산서는 어떤 수익활동에서 돈이 들어왔고 그 수익활동과 관련된 비적 활동에서 비용이 나가서 돈이 이만큼 벌었어. 요걸 다 주기 위한 표가 손익계산서인데 두 개를 상계 처리하면 안 되더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구분계산.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수익 총액, 비용 총액 요렇게 나중에 이제 바로 뒤에 나올 손익계산서도 우리가 그 양식이 있어요. 양식이 있는데 이 도대체 이 회사는 어디에서 돈을 이만큼 번겨? 아무도 모르죠. 총액만 나오니까. 수익에서도 너 본 게임에서 번 게 얼마야? 네 본업에서 번 게 얼마야? 사이드 잡에서 번 게 얼마야?
이제는 한 10년에 한 번 일어나는 데서 본 게 얼마야? 그러니까 영업 활동에서 일어나는 거, 영업 외적인 데 특별 활동에서 일어나는 거, 이런 걸 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따로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뭉뚱그려서 수익 총액, 비용 총액 이걸 표시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얼만큼의 수익이 발생하고 비용이 발생, 그래서 얼마의 이익이 발생, 따로따로 구분을 하자는 얘기. 이익을 단계별로. 그건 조금 이따 뒤에 보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양식을 보면, 손익계산서 양식 보면은, 자, 손익계산 왼편에 비용, 오른편에 수익, 기타 등등 나오죠. 아까 다 떨었던 내용. 자, 그런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분개할 땐 그렇게 하는데, 자, 손익계산서를 자, 손익계산서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수익 이쪽이 기재되고 비용이 이쪽이 기재돼요. 예를 들어 수익이 1,000원이고 비용이 800원이다. 그럼 이쪽이 200원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 200원만큼 당기 순이익이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재할 수. 그런데 이제 수익이 800원이고 비용이 다. 그럼 여기 200원이 많죠. 그래서 이때는 손실이 발생하는 거가 되죠. 자, 이렇게 표시하는 게 역시 T 계정에다 썼으니까 계정식이에요. 근데 손익계산서에서는 계정식은 안 키운다 그랬죠. 안 키우고요. 자, 손익계산서에는 어떻게 하면 손익계산서에는 계정식은 인정을 안 보고식만 현재 인식하고 있어요. 보고식만. 그래서 여러분 그 책 교재 54페이지 보시면 자, 손익계산서에 해놓고 자, 역시 손익계산서도 대차대조표하고 마찬가지로 자, 손익계산서란 문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기간이 들어가야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그 다음에 누군 내 거야. 주로 이제 작성자. 그 다음에 다 얼마 요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손익을 그 단계를 하고 있느냐. 자, 첫 번째가 매출액이에요. 자, 첫 번째가 매출액. 자, 물건을 얼마나치 팔아먹었다. 책에 다 있죠. 두 번째가 이 매출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재화나 용역, 금액, 가치가 매출 원가. 자, 요걸 버는데 얼마의 돈이 들어갔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돼요. 매출에서 벌어들인 총이익이 얼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매출 총이익 이렇게 표시돼요. 자, 그 다음에 매출하는데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자, 영업 직원의 급여도 나갈 거고요. 또 그 뭐 맨 골라 하는 게 아니죠. 일정한 가게도 있어야 돼요. 그럼 가게를 넣는데 돈도 나갈 거고요. 아니면 자기 건물이라면 그 가게 그 전기세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가요. 그래서 물건을 팔 때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나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 자,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고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가지고 뭘 계산하냐면 영업을 계산. 자, 요까지가 영업에서 벌어들인 거죠? 요까지가. 자, 그럼 만 하는 게 아니라 부업도 해야죠. 사이드 잡도 해야 돼. 사이드 잡. 그러다 보니까 그럼 영업이익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업 외 쪽으로도 뭐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때 들어오는 게 영업 외 수익이 올 거고요. 수익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뭐가 있어요? 영업에 있겠죠. 자,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을 차감해가지고 자, 차감하면 자, 보통적으로 기업이 일상적으로 보통 일어난다. 요까지가. 그죠? 보통 요까지 일어나니까 요걸 갖다가 우리가 경상이익이다. 경상적으로 이익이다. 보통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서 영업이익을 계산하고 이 영업이익에다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차감해서 경상 손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익이면 이익, 손실이면 마이너스는 손실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경상, 일반적으로 맨날 일어나는 일을 경상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맨날 일어나는 일만 일어나느냐? 사실은 돼지 새끼도 떠내려가고 공장도 홀라당 불타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건 잘 안 일어나죠. 일상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일, 특별하게 가끔 일어나는 거. 여기 또 일어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는 9번에서 특별히 일어나는 게 있느냐? 특별 이익이 있고, 자, 특별 이익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특별 손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경상이익에서 특별이익을 더하고 특별손실을 빼서 그래서 이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자, 여기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벌면 좋아하는 친구가 있죠. 꼭 고리를 뜯으려고 그래요. 정부에서 와가지고 뭐예요? 손 딱 내밀면서 뭐해? 내가 돈 벌면 세금 내. 그러죠. 그래서 이제 12번에서 법인세 비용을 내는 거예요.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세금 내고 난 다음에 빌어서 당기 요번 기예요. 요번 기에 순손실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해요. 이렇게 손익계산서 체제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분 표시 그랬죠. 구분 표시. 자, 여기서 구분 표시는 어떻게 되냐면 이익을 구분하는 거예요. 매출에서 일어난 이익, 경상적으로 일어난 이익, 법인세 차감전에 얼마, 당기에 얼마. 5단계로 구분했죠. 요걸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구분 표시. 이렇게 손익의 단계를 5단계로. 자, 어느 단계에서 사실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제일 많이, 왜? 본업이잖아, 이게. 예를 들어 컴퓨터 판매하는 회사인데 컴퓨터는 안 팔고 맨 부동산 투자만 했다. 사이트 잡혀서 돈 벌었다. 이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나쁜 회사예요? 나쁜 회사요. 컴퓨터는 맨날 까먹고 있어. 그런데 맨 땅 투기나 했어. 그런데 땅이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망하는 회사예요. 그죠? 여기서 이익의 질적인 정보를 보는 거예요. 이 회사 이익이 좋은 데서 나는지, 계속적으로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자, 이쪽에서 나오는 건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이익이 계속 날 거예요.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왜? 계속 특별한 상황에 또 나요. 그런데 나머지 이런 데서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 그럼 이런 데서 이익이 발생 안 하면 이 회사는 마이너스가 되고 망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손익계산서다. 자, 예제 5번을 보자. 예제 5번. 자, 다음은 주민의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수익과 비용 항목이다. 손익계산서를 작성해봐라. 계정식으로. 자, 어떻게 하면 돼? 수익은 대변, 비용은 차변에 갖다 쓰면 돼요. 그럼 이제 수익이냐 비용이냐만 가르면 되죠. 매출액, 수익이죠. 대변. 이자, 수익, 대변이에요. 매출 원가, 비용이에요. 급여, 비용. 임차료, 비용이죠. 잡비, 비용. 그럼 이제 수익 빼기 비용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수익이 비용보다 크죠? 그 다음 그 차익이 당기순이익 이렇게 기재하시면 돼요. 자, 손익계산서의 유용성과 한계. 자, 이 부분도 너무 심각하게 읽지 마시고 지금은 잘 모르죠. 왜? 손익계산서가 뭔지 정확하게 몰라야지. 대강 그런 게 손익계산서인가요? 했는데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본 게 없어요. 자, 손익계산서의 유용성 빨리 읽어보죠. 기업의 단기 영업활동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그게 손익계산서잖아. 그죠? 경영성과를 영업성과를 나타내는 표예요. 자, 두 번째, 기업의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고 미래 수익의 흐름을, 순이익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당연히 수익이냐, 이익이 났느냐, 손실이 났느냐, 이거 따지는 표예요. 그리고 얘가 매년 계속적으로 이익이 잘 발생하더라, 증가하더라, 그럼 내년에도 증가할 게요. 내후년에도 증가할 게요. 그런데 그 순이익이 점점 줄더라. 내년에는 망할 거고, 내후년에는 쫄딱 망할 거고. 예측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의 경영계획이나 배당 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자, 내년에 돈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많이 벌 수 있는 투자 기회가 있다. 그러면 지금 돈을 다 쓰면 돼야 안 돼요. 벌어들인 이익을 안 쓰고 잘 모셔놨다가 내년에 재투자해야지. 아니면 내년에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에이, 배당이나 많이 주자. 주주한테 많이 돌려주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익성 분석의 지표가 된다. 당연한 얘기죠. 돈 잘 벌면 수익성이 좋은 거고 돈을 못 벌면 마이너스가 나면 수익성이 나쁜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경영자의 경영 능력과 업적을 평가할 수 있다. 사장이 바뀌었는데 작년까지는 맨날 마이너스였는데 올해부터 이익이 빵빵하게 나더라. 사장이 훌륭한 거죠. 자, 법인세 비용 등 세금 결정의 기초 자료가 아주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세금 늘어요. 자, 손익계산서의 한계. 역사적 원가에 의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현행가치가 간 이익 계산이 되지 못한다. 아까 우리가 대차 대조표의 한계 중에 역사적 원가에 의해서 작성되므로 현행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런 게 있었어요. 자, 그럼 손익계산서에서도 예를 들어 10년 전에 10억 주고 샀다 이게. 근데 지금 이걸 갖다 100억 주고 팔았다고. 예를 들어 이걸 매출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매출 100억인데 손익계산서에 지금 10억 주고 샀다고 그래서 비용이 10억으로 잡혀가지고 이익이 90억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이익이 많이 나면 고리 뜯는 놈들이 많죠. 일단 이익이 많이 나면 제일 먼저 고리 뜯어가는 놈이 누구예요? 정부에서 세금 내. 그죠? 두 번째 고리 뜯는 놈이 있죠. 누구예요? 주주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야,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돌리도 나눠 먹고 좀 배 좀 빳빳하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 너만 먹냐?
네가 잘나서 이렇게 돈 버느냐. 우리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금 인상이 돼야 되겠죠. 자,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이거 다 날라가. 그 50%를 줬다고 쳐요. 45억 나가고 지금 45억 남아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근데 이 똑같은 물건을 살라고 보니까 지금 60억을 줘야 돼. 똑같은 물건을 사야 내년에 또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물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물건을 사야만 전반하고 똔똔이요. 근데 이거 차 빼고 포 떼고 45억 가지고 60억짜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60억이 있어야 작년하고 똑같은 부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차 빼고 포 떼고 남는 거 없으니까 도리어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역사적 원가에 작성되기 때문에 현행가치이익가가 이익 계산이 되지만 실질적인 이익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95억이 사실은. 원래는 얼마예요? 60억을 빼고 실질적인 이익은 40억이 이익이란 얘기예요. 나머지는 내가 들고만 있어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산가치가 올라간 부분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발생주의로 기록되기 때문에 논리적 일관성이 적다. 조금 힘든 얘기예요. 중국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실현주의 뭐 어쩌고 저쩌고. 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발생주의에 의한 결과이므로 현금 흐름과는 관계가 없을 수가 있다. 뭔 얘기냐면은, 자, 외상으로 팔아도 매출의 기저가 되죠. 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익하고 현금하고 이익만큼 돈이 들어왔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대로 작성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기타 재무제표 보시면 첫 번째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 결손금 처리 계산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벌어들인 이익 중에 지 마음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떻게? 주인님의 허락을 받고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주인님한테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작성하는 표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예요. 자, 그런데 이제 손실이 났어요. 손실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한테 이익이 났으면 주인님 그러지만 손실이 났으면 야, 너 이거 어떻게 때울겨? 이렇게 나가는 거죠, 바로. 그죠? 너 어떻게 때울래? 이 결손을 어떻게 처리할겨? 이렇게. 물론 이제 거기다가 너 그렇게 말은 안 하죠. 주인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하고 공손하게 써서 갖다 바쳐야 되겠죠. 그게 결손금 처리 계산서다. 그러다 보니까 한 회사에서 이 손실 동시에 발생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자, 우리가 대차대조표에 보면은, 기초의 자산과 기말의 자산은 항상 같이 나와요. 기초의 자산과 기말의 자산은 현금은 나오는데, 자, 결과치만 나와요. 언제, 현재 현금 얼마. 요것만 나오지, 그 과정 중에, 그 중간에 1년 내내 현금이 얼마 들어왔고, 어떤 이유 때문에 얼마가 들어왔고, 어떤 이유 때문에 얼마가 나갔고, 그래서 지금 얼마가 남아있어. 이 과정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과정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가 현금 흐름표가 돼요. 현금 흐름표. 그래서 이건 좀 어려워요. 우리가 재무제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분기가 완벽하게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중구백에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주기와 주석 나오는데요. 주기와 주석은 아까 얘기했지만, 자, 우리 얘기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다 계정 과목 써놓고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작성하는 게 주기와 주석이다. 주기와 주석. 자, 그래서 주기를 보자. 주기를 보니까 주기는 재무제표상의 계정 과목 다음에 그 회계사실 내용을 간단한 작구 또는 숫자로 괄호 안에 표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이런 데다가 뭐 조금 더 구충적인 설명을 할 때 요 바로 옆에다가 숫자나 뭐 가로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주는 게 뭐다? 주기다. 주기. 자, 그 다음에 주석을 보죠. 주석을 보니까 재무제표상의 계정 과목 또는 금액에 기호를 붙이고 1, 2, 3, 4 내지는 가나다라 이런 기호를 붙이고 난 왜 이 컬럼 밖 내지는 별지 다른 종이에요. 다른 종이에다가 동일한 기호를 붙이고 예를 들어 1번 그랬으면 요 종이 말고 다른 종이 내지는 요 밖에다가 1번 얘는 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써주는 거다. 요게 주석이다. 주석. 자, 그래서 어떤 놈이 더 클까요? 주기가 커요? 주석이 커요? 주석이 크죠? 돌이 크잖아. 돌이 커요. 그래서 객관식 같은데 사기를 많이 치죠. 주기에다가 주석 설명을 써놓고 주석에다 주기 설명을 써놓고 다음 중 맞은 것은 이렇게 자주 내요. 근데 주기, 주석 한 글자 차이니까 아주 헷갈려요. 초보들은. 그러니까 돌이 크다. 그러면 절대 안 잊어먹죠. 왜? 주석은 난, 왜, 별지, 다른 종이. 주기는 바로 옆에다가
바로 가로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조금 더 충분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기나 주석은.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일반사항 나오는데요. 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제 기업회계 기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들만 간단하게 써놨어요. 간단히 읽어보죠. 재무제표 양식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원래 개정식하고 무슨 식이 있다? 보고식이 있다. 근데 원칙은 뭐다? 보고식이다. 다만 대차대조표에서는 개정식도 인정한다.